안녕하세요. 기업 열전. 오늘은 종로 2가 내거리에 있는 한 그 건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그 건물이 있죠. 종로 타워라고 하는 그 건물 말이죠. 거기에 그게 33층인데요. 중간에 그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33층에 가면 그 탑 클라우드라고 하는 식당이 있고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종로 타워는 이건희 회장이 아주 공들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천덕꾸러기처럼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거기를 백화점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가 IMF 외환 위기를 맞아가지고 백화점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업무시설, 사무실 건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도 잘 안 맞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천덕꾸러기가 됐대요. 지금은 이제 싱가포르계의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예. 자, 그런데 이 건물에 재미있는 사연이 얽혀 있어요. 지금 종로타워를 만든 사람은 이건희 회장인데 대한민국 최고 부자잖아요. 원래 그 자리는 화신백화점 자리였어요. 그 화신백화점은 박흥식이라고 하는 분이 세웠는데, 박흥식은 일제강점기 때, 즉 일제 때 조선 최고 갑부, 조선 제1의 갑부, 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아무튼 가장 큰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때 가장 큰 부자였던 그 박흥식의 그 땅과 건물을 이건희 회장,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다른 건물을 세우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고 부자들이 소유했던 그런 건물들입니다. 물론 중간에 그 한보의 정태수 여러분 아시죠? 아직도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그 한보그룹이 잠시 인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보가 부도가 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병철 회장이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하자마자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1987년에 이 화신백화점을 인수를 했는데 그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 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이 그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종로타워로 만들었고 현재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화신 이야기예요. 박흥식의 화신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박흥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듯이 1903년에 출생을 했어요. 1903년생이고 1994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뭐 91세나 살았네요. 굉장히 수명이 오래 사신 분인데, 자, 이분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16살 때, 이분 고향이 진남포거든요. 예, 이제 북한입니다. 거기에 꽤 큰 지주집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학교를 안 가고, 보통은 부잣집 아들들이 유학 가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쌀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쌀 장사라고 하는 거는 작게 하는 사람은 국내 상대의 쌀 장사고, 좀 크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일본에 쌀 수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1919년, 18년 이 무렵에 일본의 쌀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쌀 수출을 하려고 이 쌀을 사다가 재어놓은 이 박흥식도, 그러니까 19살이죠, 이 사람은. 박흥식은 19살 때인데, 19살이 아니고 16살 때입니다. 예. 근데 그때 사놓은 이 쌀값이 폭등을 하면서 16살짜리 이 소년 상인 박흥식은 정말 거상이 됩니다. 그 일대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죠. 이 용강, 이 진남포 일대 최고의 부자로 떠오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예, 또 땅을 샀는데 또 땅값이 오르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했던 거는 이제 처음에는 인쇄소를 하다가, 이제 쌀 장사하다가 이제 인쇄소로 간 거예요. 신산업에 진출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일본이 이 한국인들의, 조선인들에게 유화 정책을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는데, 그러면서 신문사라든가 잡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그때 종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박흥식이 종이 장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진출을 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이 장사는 일본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큰 종이 장사들은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이 제조업체, 종이 공장들은 다 일본인들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큰 게 왕자제지, 오지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 오지더라고요. 일본어로 읽으면. 그 왕자제지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선인들, 박흥식이 할 수 있는 장사라고 하는 거는 작은 종이 장사밖에는 안 됐던 겁니다. 이게 도저히 그래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왕자제지에 가서 찾아가가지고서는 물건을 좀 달라 그랬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일본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박흥식이 일종의 승부수를 던지지요. 어떻게 하느냐. 와, 종이는 일본만 있어? 아니잖아. 진짜 종이를 잘 만드는 나라는 어디야? 저 북유럽의 스웨덴이잖아. 그거를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흥식이 어떻게 했느냐. 스웨덴 대사관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조선의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스웨덴에서 종이를 수입해다가 조선에다가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종이 공장, 종이 사업자를 알고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몇 달 있다가 박흥식한테 진짜 연락이 왔어요. 스웨덴 대사관에서. 그래가지고 스웨덴 종이업자하고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본 종이값보다 훨씬 싼 값에 스웨덴 종이를 들여올 수 있게 된 거죠. 품질도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건데요. 예. 여기 보면 그 당시에 그 조선에 팔리고 있던 일본 종이가 한 연 있잖아요. 연이라고 하는 거는 종이 한 덩어리입니다. 그 한 연에 4원 50전이었어요. 이거 팔리고 있었는데 박흥식이 스웨덴으로부터 도입한 그 종이의 원가는 얼마냐면 2원 42전이에요. 거의 반값에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에다가 얼마에 팔게 되느냐? 3원 75전에 팔아요. 기존의 값은 4원 50전인데 그거보다 75전이나 더 싸게 파는 거죠. 그야말로 뭐 거의 덤핑 수준입니다만은 그래도 박흥식은 엄청난 돈이 남는 거잖아요. 왜? 도입 가격은 2원 42전인데 그거를 3원 75전에 팔았으니까 뭐 이게 얼마예요? 거의 뭐 이윤율이 50%에 육박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진짜 이 박흥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사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면은 뭐냐면 스웨덴에서 종이를 지금 들여오는 그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배에서 이 종이 덩어리, 똘똘 말린 종이 덩어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박흥식이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이 뭐냐면 그 다음 단계를 하고 싶었던 건 백화점입니다. 1930년대부터 한국에 이 조선에 일본 백화점들이 진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의 우리나라의 이 조선의 상계는 다 이 유기전 거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종로 4가 5가까지 쭉 연결되는 여기였거든요. 그걸 북촌이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930년대부터 일본에서 백화점이 진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 가장 크게 진출을 한 데가 그 미츠코시 백화점. 지금 신세계 백화점이 지금 미츠코시입니다. 그게 그 건물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 그 골조는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있지 지금 어디에 롯데 쇼핑센터의 영스트리트인가요? 뭐 그게 있는 그게 미도파 백화점이었거든요. 거기에 조지아 백화점이라고 하는 게 또 들어오고 또 그 명동에는 미나카이 백화점이라고 하는 게 막 생겨나고 그러면서 백화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소비자들이 전부 이 명동에 있는 이 일본 백화점들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신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로 이건데 여기 보면 왼쪽에 보이는 이거는 이 조선의 상계는 완전히 이제 거미줄 쳐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대매출 이렇게 써 있는 일본 백화점으로 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조선 사람들은 3월, 미츠코시, 정자, 조지아, 히라다로만 연신 돌아든다. 해해 망해야 뭐 이렇게 뭐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만평 같은 게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박흥식은 야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한단 말이지. 응? 왜 백화점은 일본만 하느냐. 자기도 그래서 백화점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백화점을 그리고 북촌에다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유기점 하고 있던 그 자리에다가 백화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 총독부가 백화점 허가를 내주질 않았어요. 조선인들에게 백화점 허가를 매우 까다롭게 했어. 그 전까지는 동화백화점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최남이라고 하는 분이 백화점을 하고 있었죠. 그거 이상은 백화점 허가를 내주질 않았어요. 박흥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화신상회라고 하는 그 상회 금은방을 하나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그 옆에 근처에 있는 동화백화점을 인수를 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요즘으로 따지면 일종의 우회 상장을 하게 된 겁니다. 기존의 백화점을 인수를 하고 그걸 화신상회하고 통합을 해서 그걸 화신백화점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조선 사람이 하는 백화점을 박흥식이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게 화신백화점의 출발이고 그 화신백화점이 미츠코시에 필적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러나요? 그 매력을 이제 뿜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일본 백화점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인기가 있었냐면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929년 9월 이 별건곤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나온 기사입니다. 정수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진곡의 서울맛이라고 하는 뭐 이런 제목입니다만은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구경원 시골 사람들이 평생 소원이 진곡에 가서 진곡이라고 하는 건 명동을 말하는 거죠. 그 좋은 물건이나 맛있는 것을 사보았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조선 사람들이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리고 그네들의 상점에 들어서면 그네들은 일본인 상점입니다. 사람의 간장까지 녹여 없앨 듯이 친절하고 정다운 일본인 상점원들의 태도에 다시 마음과 정신이 끌리고 그러니까 조선의 유기점 상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장사를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일본인이 들어와가지고서 막 이 간도 쓸개도 내줄 것처럼 친절하게 하고 하니까 조선 사람들이 정신을 팔린 거죠. 네. 그 당시에 박흥식이 했던 그 혁신을 살펴보면요. 오사카에서 대량 직구를 해요. 네.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정리된 이 슬라이드입니다만은 오사카에서 물건을 직접, 그러니까 오사카 구매사무소를 아예 거기 갖다 설치를 해가지고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박리담회를 하죠. 그리고 파격적인 경품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상품권을 또 발행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또 정시 출퇴근제를 해요. 대졸 사원을 뽑고 정시 출퇴근제를 하고 그러니까 매우 현대적인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어 놓죠. 또 파격적이었던 것은 금전 등록기를 처음 쓰기 시작했대요. 거기다가 이 쇼프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이시죠? 제일 마지막에. 쇼프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자 사원이에요. 여점원을 가게에다가 배치를 한 겁니다. 이거는 매우 파격적이었던 겁니다. 그 전에 동화백화점도 하긴 했었는데 이 동화백화점 그러니까 그것을 본격적으로 화신백화점에서 하기 시작한 거죠. 여자가 가게에 나와서 물건을 판다는 건요 상상하기 힘든 일인 거예요. 왜? 아니 여자는 집에 있어야지. 거기다가 대학을 졸업한 여자들 그러니까 이화여전이죠. 대학을 졸업한 여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 건데 그런 판매 전략을 썼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화신백화점에 구경하러 그냥 뭐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박흥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맨으로서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고, 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해방이 되면서 친일파 1호로 지목이 돼가지고 연행이 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 일제 말기에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을 때 조선 비행기 공업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군 비행기를 제작하는
그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을, 그러니까 회사를 세워가지고 조선인들을 막 이제 채용을 하고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면 미국이 일본 본토를 공습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조선반도는 공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이 어떤 꾀를 내느냐, 조선에다가 다 이런 군수시설들을 다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비행기 공장도 조선에 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거를 박흥식이 이제 인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조선 비행기 공업 주식회사를 하자. 그리고 그걸 하는 대가로 이제 비행기도 헌납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친일 기업인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이겁니다만은 반민족 행위자 1호로 체포가 돼가지고 뭐 그러다가 이제 조사를 받고서는 이제 무죄로 방면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박흥식은 그 후로도 계속 비즈니스를 해요. 이 사람은 굉장한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아시죠, 여러분? 그 원자로 만드는 원자력 발전 그거 하는 그 기업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대리점을 처음으로 이 땅에다가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자, 뭐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말을 듣죠. 그래서 그 고리 원자력 발전소 하는데 박흥식이 굉장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 신도시를 만들자고, 강남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자고, 그때부터도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예. 송도 해수욕장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굉장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또 하는 일이 뭐였냐면, 소니와 합작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신 소니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죠. 아마 좀 어르신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화신 소니 TV가 출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예, 그건 화신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소니와 합작 기업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다 망하게 돼요. 그 무렵에 한참 LG 금성사하고 삼성전자가 진출을 해가지고 막 이제 뭐 본격적으로 확장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게 충돌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소비자들은 금성사나 삼성전자를 선택을 하게 되고 화신 소니는 결국은 이제 거기서 쇠락하게 되는 겁니다.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마도 이 박흥식 씨는 그 아들 교육을 제대로 잘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이 화신 소니라든가 그 박흥식이 아버지가 시작해 놓은 것들을 제대로 발전을 못 시킨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결국은 모든 사업이 다 망하고 화신백화점도 1986년에 한보그룹에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이 거기다가 33층짜리 종로타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1994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이 기사입니다마는, 예, 화신백화점 설립자 박흥식 씨 별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박흥식 씨는 자기 집도 없었어요. 정말 집도 없는 상태로 쫄딱 망했죠. 네. 지금은 무슨 학교가 하나 남아 있어요. 박흥식 씨가 세웠던 그 학교가 하나 남아 있는 그런 상태고 모든 게 다 이제 망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뭐 결국은 나중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던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맨이었다. 그런데 중간에 그 비행기 헌납한 사건 그것 때문에 친일파로 몰려서 뭐 고초를 겪기도 했고 그 이후로 계속 몰락의 길을 걷게 됐던 거죠. 예. 오늘은 그래서 조선 최고의 부자 박흥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